최근 뭐 결혼, 이주, 또 산업연수생 제도, 또 뭐 예를 들어 여행으로 왔다가 불법으로 뭐 체류한다든지 이런 저런 사유를 통해 가지고 국내의 외국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과의 결혼하는 가정, 즉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다문화라고 표현하는 이런 어떤 말들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 다문화가 아니라 다 인종이죠. 인종적 요인을 문화적 요인으로 해석하는 것도 사실은 본질을 감추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얼마 전에 정부가 이민 정책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들의 반감이 좀 높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노동 생산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대한민국의 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민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민 이전에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동포들, 즉 뭐 고려인이라든지 또 뭐 입양으로 일찌감치 나간 사람 제일동포라든지 뭐 최후 단계에서는 중국의 조선족 분들은 이분들에 대해서는 또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나섰어요. 뭐 최근에 중국하고 잘 지내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동포, 즉 탈북자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으로 전환해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우리와는 완전 다른 외국인에 대해서 이 이민 정책을 개방하는 부분은 마지막까지 좀 신중을 해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보다 잘 살거나 괜찮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민을 개방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오지는 않겠죠. 대부분 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우리보다 훨씬 못한 나라의 분들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내에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도 사회복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서 복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뭐 진보라든지 뭐 이 상당히 개혁적인 척하는 사람, 좀 멋있고 쿨한 척하는 분들은 다문화 정책에서 이웃에 대한 극단적 해모를 이렇게 표출하는 부분이 사회적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분들은요, 우리가 시리아 난민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류가 전부 공동체다. 인류에 대한 보편적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저는 옳은 이야기라고는 보는데요. 그 부분들이 가진 사회적 후유증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의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앞서서 다문화 사회를 개방했던 프랑스와 독일, 영국이 아주 심각하게 겪고 있는 문제죠. 영국은 일찌감치 인도라든지 아프리카, 중동에서 수많은 식민지를 가졌었기 때문에 그 지역 식민지 출신들이 보다 쉽게 영국에 들어가서 뒤섞였습니다. 영국에는 이슬람 신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요즘 주요 테러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영국 사회에서의 복지 기반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북아프리카, 모로코, 알제리, 티니지 같은 지역들 대부분을 또 한때는 시리아를 자신들의 식민지로 거느렸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북아프리카인들이 프랑스로 건너갔습니다. 또 카메룬 같은 이 서부 아프리카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프랑스로 많이 갔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 국민의 10분의 1 이상이 한마디로 외국인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프랑스 사회에서 10여 년 전에는 이 프랑스의 이 외곽 도시들에 이 불을 질러대는 반달리즘적인 폭동으로 나타났고요. 그때 프랑스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뭐 지역 도시마다 전부 이 불을 지르는 폭동들이 유행을 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파리 테러로도 나타났습니다. 자, 독일은 2차 대전 이후에 1차 대전의 동맹국이었던 터키로부터 대량 이민을 허용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때 간호사나 광부로 많은 분들이 가셨죠. 그래서 독일에도 뭐 7, 800만 명에 가까운 터키를 비롯한
외국인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그 사회 내부에서 커져왔지만 그래도 독일인들이 굉장히 이성적이라서 눌려오다가 최근에 메르켈이 100만 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들을 수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터지면서 메르켈의 지지도가 폭락하면서 독일 사회에 신나치라든지 거부 운동이 매우 강화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부 정당인 국민전선이 얼마 전에 이 지방선거에서 대거 약진을 했었죠. 자, 우리보다 앞서서 다문화 문제를 갖다가 고민했던 나라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 그런 세계적 선진국에서도 해결이 불가능한 숱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자, 문화와 종교의 충돌, 일자리의 상실과 복지의 그다음에 수혜 대상의 이 폭정, 또 더 나아가서 이 테러 위협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존의 백인들의 기독교주의적 공동체인 유럽 각국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 극자가 득세하는 양상으로 가면서 정치적인 폐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요, 이런 이 이민에 대한 허용 문제를 단지 감성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 뭐 원론적인 이 인류에 대한 사랑 문제로 이해를 하거나 단지 필요에 의한 문제로 이해를 할 때는 나중에 감당 못할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런 반다문화 정서가 확산이 되어서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아주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어떤 커뮤니티에는 난민 사태, 그 다음에 이슬람 테러, 더 나아가서 한국의 다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극단적인 혐오를 담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 증가가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이다 라는 주장에 가장 높은 지지율 35.1%인데요. 보인 연령대가 20대였습니다. 근데 20대가요,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어떤 혐오를 갖다가 드러낸 것이 최근 2, 3년 사이에 급증했다고 합니다. 2010년 5년 전에는 13.3%만이 부정적이었는데요. 2013년엔 31.3%, 최근에는 35.1%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대가 왜 다른 계층과 다르게 실질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드러낼까요? SNS상에서도 이런 그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반다문화 정서의 핵심이 20대가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대학을 나와서 사회에 첫 발을 디디는 20대들이 자신들도 갈만한 직장이 제대로 없다. 그리고 젊은 자신들에게는 사회의 어떤 복지 혜택이라든지 수혜 혜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 감히 우리의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잠식에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일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외국인이라고 해서 지금 임금은 한국인에 비해서 크게 낮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보다는 여러 가지 약점들이 많아서 묵묵히 일을 잘하는 외국인들을 선호하는 그런 어떤 중소기업, 간의 영세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아예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을 하고 싶다 해도 기회를 잘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다문화에 대한 젊은 세대의 혐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보듬어야 될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는 한마디로 우리 일자리와 우리에 대한 복지를 갖다가 위협하는 그런 위협 세력이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이 다문화에 대한 정부의 어떤 정책 전환, 더 나아가서 미동력 체류아동, 즉 불법으로 와서 애를 낳고 학교 보낼 때쯤 된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 교육과 의료 지원을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 법안이 지금 예고되어 있는데요. 즉 이자스민 의원이 이주 아동 권리 보장 기본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15일 예고 기간 동안 14,000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는데 대다수가 결사 반대라는 겁니다. 특히 이자스민 의원은 본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사회적 혐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느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외국인에 대한 공격적인 혐오나 이런 부분들이 다 옳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다문화 정책이 여기서 한번 걸러지지 않고 그냥 현실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무조건 그냥 외국인들을 수용하는 태도로 가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제가 얼마 전에 이 공중파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파키스탄 사람들인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에 난민처럼 와가지고 그냥 난민 체류 허가를 얻으면서 있는데 가장은 일을 하질 않습니다. 뭐 일자리가 구하기 어렵다라는 핑계를 대고요. 본인이 노동을 하려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과 같은 난민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당당하게 TV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요. 저도 사실은 이런 뭐 난민들이나 이런 정치적 난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나 당당하게 마치 맡겨놓은 보따리 내놔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솔직히 가난한 나라의 난민들은 뭐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주죠. 경제적 이주인데 그런 나라에는 대부분 정정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한국에 와서 난민 등록을 하고 난민 신청을 받아달라면서 정치적인 어떤 박해를 이야기를 하게 마련입니다. 자, 우리가 외국인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부분은 이 글로벌 시대에서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우리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꼭 벌어지기 때문에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는 봅니다만은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초기에 이 이민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요. 한마디로 우리 내부에서 외국인 노동자보다도 더 못한 젊은이와 나이든 노인 빈곤층이 양산되고 있다는 부분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민 개방, 그 다음 외국인에 대한 이주 등을 허용하는 부분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우리 내부의 문제들부터 심각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 한민족, 우리 동포들을 먼저 수용하고 다음 단계에서 외국인 이주 허용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닭 사육 농가에 갑질하는 업체의 치킨 게임. 참말 전부 닭입니다. 치킨 게임도 닭이고요. 자, 국민들이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농림부 출신입니다. 대한민국의 닭은 거의 100% 가깝게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수직 계열화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요. 치킨 업체들이 뭐 할인 같은 그런 회사들 많지 않습니까? 닭을 농가에 줍니다. 그리고 사료를 줍니다. 그리고 농가는 노동력을 동원해 가지고 닭과 사료를 받아 가지고 키워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비를 이제 받는 거죠. 한마디로 노가다 비용입니다. 이런데요, 요즘 뭐 닭값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 먹으려고 그러면 한 마리에 15,000원도 하고 18,000원도 하지만은 닭 사육 농가의 닭은 1,000원에서 2,000원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 사료 받아 가지고 키우는데 정말 닭은 원가가 10원이 계란 하나처럼 10원을 따지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닭 5만 마리를 키우는 농가가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매우 모범 농가인데요. 연간 수입은 3년 새 4천만 원이나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연 1억을 벌던 농가가 6천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이유는 그 농가뿐만 아니라 이렇게 닭을 받아가지고 이 닭업체한테서 닭을 키워서 납품하는 그런 어떤 사육 농가가 좀 이 대규모의 농가는 대부분 다 겪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당 100원 이상씩 줄어들었다는 사육비가요. 그래서 만 마리당 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이렇게 사육비를 줄여버리더라. 그런데 올해 또 최저 단가를 내리고 있더라. 자, 이 닭값은 안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런 닭 업체들은 본인이 직접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갖다가 치킨 프랜차이즈를 소유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 걸 업체에다가 닭을 넘깁니다.
그 유명한 할인 같은 닭은 뭐 믿고 사는 닭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 브랜드지 않습니까? 거의 재벌 그룹이죠. 자, 이런 데서 이래서 업체들이, 그러니까 닭 생산업체들이 닭 사육 농가에 일방적으로 수지가 안 맞으니까 너네 사육비 깎으라 한다고 이렇게 줄여버리면, 그러면 그것은 농민들이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닭은 잘 죽습니다. 뭐 AI가 돌아도 죽고요. 그때는 보상이라도 받지만 여름에 더워도 죽고 추워도 죽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천재지변으로 또 뭐 홍수가 나도 죽고요. 눈이 많이 와도 죽기도 합니다. 닭 사육 그 비닐하우스가 무너졌어요. 이럴 경우에 일방적으로 농가에 떠넘기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약대로 하지 않아서 억울하니까 변호사 사서 하려면 변호사비 1,500만 원까지 달라더라. 이래 되면 그 닭 한 마리 뭐 10원 20원 깎는데 변호사비 엄두가 나겠습니까? 그 업체가 제공한 사료를 많이 쓰는데 그렇게 사육비를 깎다 보니까 어떤 농가는 사료를 구해서 먹이다가 그러니까 비용을 더 줄여볼 거라고 난리가 나기도 하고 뭐 칼부림도 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10위권 업체 하나가, 그러니까 닭 회사 하나가 망했으니까 100개 농가가 사육비 80억을 못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닭고기 시장의 90%를 이런 닭 회사들이 장악해 있다 보니까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병아리 공급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본사에서 카메라를 들고 닭 사육 농가 중에서 데모에 앞장서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찍으러 다녀서 주동자에게는 1년 동안 병아리를 안 준답니다. 블랙리스트 올려놓고. 그럼 그 사람은 육개, 즉 닭을 키워서 이 병아리부터 키워서 사는 걸 못하고 그냥 알 놓는 닭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가지고요. 자, 그리고 나쁜 병아리는 3번만 주면 그 농가가 파산한답니다. 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정부가요, 우루과이 라운드 개방하고 WTO 가입할 때 이 대한민국의 농업을 선진화시키겠다,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겠다고 10수조를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요, 닭 사육 농가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닭 회사 밑에 들어가서 닭똥이나 치우고 사료나 미기는 노동자로 전략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다 자기가 병아리 사서 자기가 사료 사서 먹여서 수익에다가 비용을 빼서 돈을 벌던 다 개별 농가였습니다. 다 사장님이었죠. 양계 농가가 그때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닭회사 소속이 되어가지고 닭회사 종업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부가 이것이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닭 사육 농가가 닭회사 밑에 들어가서 노가다를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오늘날 대한민국 농업의 현실입니다. 이런데도 농업의 규모를 키우고 농업에도 외부 자본을 들여와서 한마디로 경쟁력 있는 농업이 육성이 된다고 봅니까? 좀 있으면요, 소도 계열화, 돼지도 계열화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노가다로 자기 땅과 자기 노동력을 제공해서 소, 돼지 하다가 키워주고 키운 값 얼마, 정말 푼돈 같은 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일부 닭 회사들이 닭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넓혀가지고 거의 재벌회사급으로 홈쇼핑도 하고 별걸 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 TV도 있고요. 자, 농업에 자본의 참여를 허용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한다는데 기껏해야 농민들이 닭회사 노가다밖에 안 되는 이런 농업의 현실을요, 우리가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정부가 닭 계열화 사업을 이대로 둘 건지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농민은 사라지고 노동자만 남은 한국 농업의 현실입니다.